나는 숫자로 세상을 견뎌왔다. 아니, 숫자로밖에 견딜 수 없었다. 장부의 선과 선 사이에서 사람의 속을 읽고 증거와 거짓의 경계를 칼날처럼 구분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그러니 누군가의 흔적을 찾는 일에는 나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가 사라진 건 20해 전 봄이었다. 아직도 선명하다. 그날의 공기까지. 회사 돈 30억을 빼돌리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은 건 뭐였을까? 경찰의 차갑게 식어버린 질문과 사람들의 끝없는 수군거림, 그리고 오롯이 내게로만 쏟아지는 손가락질 뿐이었다. 남편이 회사 돈 훔쳐 달아났다면서요? 회계사 부인이란 사람이 남편도 못 알아봤대요. 그 말들은 칼이 아니었다. 칼보다 더 천천히, 더 깊숙이 파고드는 둔탁한 망치 같은 것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나는 늙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 하얀 실이 끼어들고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지고 거울 속 내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다. 하지만 그날의 냄새, 그날의 바람, 그날 느꼈던 차가운 배신의 온도는 아직도 내 폐 속 어딘가에 얼어붙어 남아 있었다. 녹지 않은 채로.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아니, 평범할 거라 생각했다. 증권사 창구 앞에 앉아 대기표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기다리던 중이었다. 번호가 불렸고 나는 습관처럼 창구에 통장을 내밀었다.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무심한 목소리로 마치 날씨 얘기하듯. 직원 고객님, 최근에 자동이체 변경 요청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체 메모가 좀 특이해서요. 혹시 고객님이 직접 하신 게 맞는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나 이체 메모? 직원 내 메모 내용이 상록수 315- 기억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그 한 문장에 세상이 멈췄다. 손끝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낡은 서랍을 쾅 하고 닫는 소리를 냈다. 메모에 적힌 글씨. 아니, 정확히는 그 필체를 보는 순간 알았다. 기억의 각도. 묘하게 치켜 올라가며 꺾이는 그 버릇. 식탁 위 메모지에 휘갈겨 쓴 계란 사와의 기억도 저랬다. 나는 그 필체를 누구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의 글씨였다. 살아있구나. 목이 타들어갔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이 사막처럼 말라 있었다. 물 한 모금을 청하려다가 멈췄다. 오래 참은 사람은 물도 함부로 마시지 않는다. 갈증조차 통제할 수 있어야 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돌려받고 최대한 평온한 걸음으로 창구를 떠났다. 다리가 떨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연기가 아니었다. 연습이었다. 20년간 해온. 밖의 공기가 이상하게 달랐다. 아니, 공기는 그대로인데 내 감각이 달라진 걸까? 사람들의 숨냄새 사이로 먼지와 종이의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그 속에서 묘하게 낯익은 냄새가 났다. 20년 전 그날의 냄새. 기억의 냄새였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랍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제일 깊숙한 곳, 오래된 흰 셔츠들 밑에 눌려있던 작은 철제 상자. 그가 떠나던 날 책상 위에 턱 하고 남겨둔 것. 상자와 열쇠 하나. 그게 전부였다. 열쇠를 손바닥에 올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손목을 지나 팔뚝을 따라 심장까지 스며들었다. 이건 과거의 체온이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나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때로 상자보다 중요한 건 기다림의 시간표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게 무너진다. 대신 장부를 펼쳤다. 내 삶의 진짜 무기는 외침이 아니라 입증이었으니까. 인터넷 뱅킹 화면을 켰다.
계좌, 잔액, 송금 내역. 20회가 지났지만 숫자의 냄새는 그대로였다. 아니, 더 짙어졌다. 숫자들 사이에 숨겨진 진실의 냄새가. 상록수 315-기억. 단서 하나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주소일까, 암호일까, 약속일까, 아니면 좌표일까? 나는 노트를 펴고 가능성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상록수 지역명, 건물명, 재개발 구역, 315호수, 번지, 구획번호, 기억 방향, 코너, 형태. 숫자는 말을 아꼈지만 나는 묵음을 듣는데 능숙했다. 20년간 훈련해 왔으니까. 밤이 깊어지자 창문이 거울로 변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견디는 얼굴이었다. 살아남은 자의 얼굴. 나는 금속 열쇠를 한 번 더 쥐었다 놓았다. 차가운 감촉이 다시 피부를 타고 올라왔다. 송금 사이를 파고들었다. 너 정말 살아있구나. 그 순간 내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20년간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복수의 심장이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냉정한 결이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숫자를 읽는 사람이다. 자, 이제부터 너를 찾아낼 차례다. 다음 날 새벽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칼처럼 차가웠다. 오래된 먼지 냄새 사이로 20년 전 기억의 냄새가 섞여 떠올랐다. 그 사람의 셔츠에서 나던 섬유유연제 향기 같은 것. 그때는 그냥 일상의 냄새였는데 이제는 단서의 냄새가 되어버렸다. 책상 위에 어젯밤의 장부가 펼쳐져 있었다. 회색 연필로 줄을 긋고 마우스 포인터를 쫓아가며 숫자들을 눈으로 더듬었다. 계좌번호, 거래일자, 잔액 변화, 그리고 무심한 듯 적힌 송금 메모들. 상록수 H, S, M 컨설팅, 해진개발, 도원홀딩스. 이런 이름들 완전히 90년대 스타일이었다. 감추려면 더 세련되게, 더 현대적으로 지었을 텐데 결국은 그때의 습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사람은 변해도 패턴은 변하지 않는 법이니까. 나는 오래된 회계인의 본능을 믿었다. 숫자는 숨을 수 있다. 하지만 흔적은 절대 숨지 못한다. 송금 메모 하나, 이체 간격 하나에도 사람의 리듬이 배어 있다. 그 리듬만큼은 거짓말을 못한다. 심장 박동처럼. 노트에 표를 그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2억 5천, 3억 2천, 그리고 1억 8천. 정확히 4개의 구간. 분기마다 딱 한 번씩. 규칙적으로. 이건 단순한 회계장부가 아니었다. 생존의 타임라인이었다. 누군가 숨어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꾸준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엄마, 이거 완전 페이퍼 컴퍼니네요. 주주명부 보니까 다 명의신탁이에요. 전형적인 차명 구조잖아요. 어디서 배웠니? 당신 아들이잖아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도윤의 입경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복수를 할 때는 물처럼 차갑게 흘러야 했다. 감정을 섞으면 흐려지니까. 이 아이가 내 편이라서 다행이다. 하지만 끝까지 끌어들이면 안 된다. 복수는 혼자 하는 게 원칙이니까. 상처도 혼자 삼켜야 덜 아프다. 프린터에서 뽑혀 나온 등기부등본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해진개발 대표이사 박성민. 그는 살아있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필체도 회계 패턴도 주식 배분 방식도 다 그때 그대로였다. 마치 20년 전을 복사에 붙여놓은 것처럼.
문득 금고 열쇠를 손끝에 올렸다. 그가 남기고 간 그 차가운 쇳덩이. 이 열쇠가 뭐였을까? 단순한 상징일까? 아니면 실제로 어딘가에 금고가 있는 걸까? 혹시 이게 진짜 열쇠라면? 나는 오래전 그가 일하던 사무실 주소를 떠올렸다. 상록수 일기로. 지도에 찍어보니 놀랍게도 지금의 성민 세무 컨설팅 바로 옆 건물이었다. 우연일까? 아니, 그에게 우연은 없다. 모든 게 계산된 배치였을 것이다. 건물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그 빌딩에 예전 금고나 보관함 같은 거 남은 거 있나요? 20년 전쯤 거요. 아, 그거요? 지하 창고에 묵은 거 몇 개 있긴 합니다. 그때 사무실 주인 이름이 한재수였던가? 그 사람 거 아직 안 찾아갔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네, 그겁니다. 맞아요. 그 열쇠 아직 있으면 한번 열어보시죠. 어차피 주인이 안 찾아가서 곧 폐기할 예정이었거든요. 심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떨림이 손끝까지 전해졌다. 이건 운이 아니었다. 패턴이었다. 사람이 정말로 감추려는 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다. 그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흔적일지도 몰랐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마지막 조각. 오후에 건물로 향했다. 서울 외곽, 낡고 쓸쓸한 빌딩 지하.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곰팡이와 녹의 냄새. 시간이 멈춘 곳의 냄새였다. 관리소장이 철문을 삐걱거리며 열었다. 이쪽이에요. 제일 안쪽 사물함이 그 사람 거예요. 한참 안 열렸을 텐데. 손에 열쇠를 쥐었다. 녹이 슬어 반쯤 갈라졌지만 틀림없는 감촉이었다. 20년 전 그날 책상 위에 남겨졌던 바로 그 열쇠. 돌리는 순간 안쪽에서 금속의 짧은 마찰음이 났다. 끽. 문이 천천히 열렸고 먼지 냄새가 폭풍처럼 얼굴을 때렸다. 20년치 먼지였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 누렇게 바랜 통장, 손때가 잔뜩 묻은 계약서들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거기엔 나와 아들이 있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순간에 찍은 듯 우리의 뒷모습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어느 봄날. 아들이 6살 때쯤이었을까? 사진 아래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끝내 갚을게. 갚는다고? 뭐를? 죄를? 나를? 아니면 시간을? 순간 손끝이 흔들렸다. 미묘한 온기와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휘감았다. 이 사진을 간직했다는 건 그가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뜻일까? 아니면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뜻일까? 그래, 갚아봐. 내 방식으로. 나도 내 방식으로 받아낼 테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놓고 정리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노란 종이들이 빛났다. 그의 재산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복잡해 보이려고 애썼지만 뼈대는 명확했다. 이름만 바꾸고 사람만 바꿨을 뿐 구조는 그대로였다. 마치 똑같은 연극을 다른 배우로 다시 올린 것처럼. 계산기를 두드렸다. 딱딱딱. 숫자들이 화면에 떴다. 총 누적 금액 28억 4천. 이 중 현재 회수 가능한 금액 약 17억. 내 목소리가 방 안에 서늘하게 울렸다.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선언하듯 말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돈의 일부가 여전히 내 계좌로 자동이체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매달 50만 원씩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기억하라. 상록수 315마이너스 기억. 그는 나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일부러, 계획적으로, 자신의 죄가 드러나길 바랐는지
아니면 마지막 양심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다시 찾아오길 기다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정소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고마웠어요. 커피 맛있었어요. 대표님이 어젯밤 내내 잠을 못 주무셨대요. 한서진 씨가 나타났다고 하시면서. 그럴 만하죠. 오랫동안 나를 잊은 척 했으니까. 아니, 잊고 싶었겠죠. 그분 무서운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진짜로. 무서운 사람은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미 다 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난 아직 잃을 게 남았거든요. 아들도 있고, 이름도 있고, 삶도 있으니까. 통화를 끊고 스크린을 다시 켰다. 메일함에 새로 도착한 파일이 하나 있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다. 수상했다. 제목은 단 한 줄. 진짜 이름을 찾으세요. 심장이 빨라졌다. 마우스를 클릭했다. 파일이 열렸다. 엑셀 시트 하나가 화면 가득 떴다. 수십 개의 계좌번호, 기업명, 대표자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열에는 수취인 서명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확대해서 봤다. 그 서명. 박성민이 아니었다. 한재수였다. 그가 과거의 이름으로 지금의 돈을 움직이고 있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 척했지만 결국 진짜 이름을 숨기지 못했던 것이다. 드디어 잡았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했다. 대신 프린트를 걸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인쇄하며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쌓은 탑을 내가 무너뜨릴 차례야. 한 층씩 정확하게. 프린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위잉, 드르륵 위잉. 기계음이 마치 오래된 심장의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 소리 속에서 나는 확신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회개였다. 정확한 정리, 잔액의 조정, 불일치의 제거, 틀린 숫자를 바로잡는 일. 그게 내가 평생 해온 일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게 내가 믿는 정의의 언어다. 법정보다 정확하고 말보다 명확한. 창밖엔 새벽 안개가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회색 장막 같은 안개 사이로 먼 곳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게 그 사람의 사무실 불빛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 잠불인지 이젠 중요하지 않았다. 거리는 좁혀졌고 목표는 명확해졌으니까. 펜을 들어 메모했다. 단서 확보 완료. 다음 단계 접속, 교란, 회수. 그리고 마지막 줄에 또박또박 썼다. 시작 내일 오전 9시. 성민 컨설팅 내부 서버 침투.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추는 소리. 그 작은 소리가 곧 전쟁의 시작이었다. 오늘 냄새를 맡았다. 숫자의 냄새, 배신의 냄새, 그리고 복수의 냄새. 20년 동안 묻혀있던 냄새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이제 그 냄새가 방향을 가르쳐 줄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듯이. 며칠 뒤 TV를 켜는 순간 그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도어홀딩스 박성민 고문. 심장이 멈췄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너무 빠르게 뛰어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화면 속 그 남자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자. 그녀의 품에는 4~5살쯤 된 아이가 안겨 있었다. 아이는 카메라를 보며 손을 흔들었고 그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20년 전의 배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나와 우리 아들이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로 불렀다. 앵커의 목소리가 경쾌하게 흘러나왔다. 재개발 사업의 숨은 조력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역, 기업 회생 전문가.
그런 화려한 수식어들이 그의 이름 앞에 줄지어 붙어 있었다. 나는 리모컨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허무함 때문에. 화면이 꺼지고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둠으로 잠겼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내 머릿속에서 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20년 전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겹쳐지며 이중 노출처럼 번졌다. 그래, 여전히 계산 속에 살고 있구나. 사람을 버리고도, 이름을 버리고도, 과거를 지우고도 너는 끝내 자신을 정리하지 못했지. 여전히 숫자 뒤에 숨어서, 법인 이름 뒤에 숨어서, 새로운 가족 뒤에 숨어서 살고 있구나.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거칠게 들어왔다. 차가운 공기가 이마를 세게 스쳤다. 11월의 바람은 칼날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 분노는 식는다고들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분노는 식지 않는다. 다만 응고될 뿐이다. 더 단단하고 더 차갑고 더 날카로운 형태로 굳어버린다. 마치 용암이 식으면 현무암이 되듯이.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단단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날로 행동을 시작했다. 더 이상 지켜보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의 회사, 도어홀딩스의 주식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다.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량의 주식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1주, 10주, 50주, 100주. 남들이 모르는 사이 나는 그가 만든 제국의 가장 낮은 계단부터 한 칸씩 밟아 올라가고 있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이번엔 사랑이 아니었다. 소유였다. 며칠 후 증권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가 보유한 주식수가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서 내부 문건에 내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주주명부, 한서진, 지분 3.2%, 작은 숫자였다. 하지만 의미는 작지 않았다. 이제 그는 모르는 사이 나에게 보고해야 했다. 분기마다, 주주총회 때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주주명단 한 줄에 적힌 내 이름이 그의 제국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날 밤 욕실 거울을 닦았다. 김이 서린 유리창에 내 얼굴이 천천히 드러났다. 주름이 깊어졌다. 눈가에, 입가에, 이마에. 20년이란 시간이 새긴 흔적들. 하지만 이상했다. 눈빛만큼은 그때보다 더 단단했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웠다. 마치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칼날처럼. 그래, 이제 시작이다. 이번엔 내가 계산기를 쥔다. 이번엔 내가 장부를 펼친다. 이번엔 내가 숫자를 입력한다. 너는 단지 잘못 입력된 항목일 뿐이야. 오류. 수정되어야 할 데이터. 그게 내 정체다. 서재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새 페이지 맨 위에 또박또박 적었다. 박성민 한재수. 가짜 이름. 가짜 인생. 하지만 진짜 죄.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다.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그으며. 정의는 이익보다 단단하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회개였다. 정산이었다. 20년 동안 미뤄진 결산을 지금 처리하는 것뿐이었다. 대차대조표의 균형을 맞추는 일. 그가 가져간 것을 돌려받고, 그가 빼앗은 것을 되찾고, 그가 지운 것을 다시 쓰는 일.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추는 소리. 작은 소리였지만 방 안에 크게 울렸다. 그게 곧 전쟁의 시작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전쟁의 재개였다. 20년 전에 시작됐지만 끝나지 않았던 전쟁. 내가 홀로 싸워온 전쟁. 이제 그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노트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그의 사무실일 것이다. 저 불빛 중 하나가 그의 새 집일 것이다. 저 불빛 어딘가에서 그는 아마 편안하게 잠들 준비를 하고 있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편안한 밤은 끝났다는 걸. 그림자가 돌아왔다는 걸.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번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나일지도 몰랐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한서진. 아침 공기가 이상하게 가벼웠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다. 무언가 시작되는 날의 공기. 결정적인 순간 직전의 고요함 같은 것. 창문을 여니 차가운 바람이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11월의 바람. 그 정도의 냉기가 마음을 또렷하게 만든다. 흐릿했던 생각들이 선명해지고 망설이던 결심이 단단해진다. 이런 날은 숫자가 잘 맞는다. 계획도 마찬가지다. 은행 유리문을 밀고 나오며 봉투를 가방 깊숙이 눌러 넣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서류의 두께. 도장은 또렷했고 금액은 충분했다.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필요한 건 단 두 가지. 기다림과 확인. 복수는 불을 지르는 일이 아니다. 얼음을 키우는 일이다. 서두르면 녹아버리고 천천히 키우면 금이 번진다. 표면부터가 아니라 내부부터. 보이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점심 무렵 정소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숨이 조금 빨랐다. 전화기 너머로 긴장한 기척이 느껴졌다. 요즘 대표님이 회의 때마다 계속 물으세요. 한서진 씨 얘기를. 뭘 물어? 누가 당신을 돕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왜 지금 나타났는지. 계속 그 얘기만 하세요.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천천히 떠올렸다. 겁내지 말라고. 대신 정확하게 보고하라고. 내가 듣고 싶은 건 비명이 아니다. 서류의 문장이다. 숫자의 배열이다. 감정이 아닌 증거다. 계속 그대로 해줘. 넌 잘하고 있어. 오후엔 그의 회계 서버에 접속했다. 도윤이 도와줬다. 아들은 말없이 노트북을 밀어주고 곁에 앉았다. 화면이 켜지고 암호가 풀리고 파일들이 하나씩 열렸다. 계열사 연결표를 새로 그리기 시작했다. 각 회사를 점으로, 거래를 선으로, 관계를 색으로 표시했다. 현금이 흐른 길은 파란색, 우회 송금은 회색, 종속 관계는 가는 점선. 화면 위 선들이 복잡하게 얽히며 방향을 틀 때마다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오래된 손끝의 버릇이 따라 나왔다. 자릿수를 구분하는 방식, 날짜를 표기하는 포맷, 붙임표 사이의 간격. 사람은 가면을 바꿔도 타이핑의 간격은 못 바꾼다. 숫자를 다루는 습관은 평생 따라다닌다. 그때였다. 숨겨진 시트 하나가 튀어나오듯 열렸다. 아주 오래된 파일 깊숙한 곳에 묻혀 있던 것. 거기엔 낯선 계좌번호와 입금 메모가 줄지어 있었다. 수취인은 S&H 자산관리.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메모에는 딱 세 단어만 적혀 있었다. 서쪽 창고, 금요일. 종이를 들고 서쪽이라는 단어를 곱씹었다. 상록수 거리의 오래된 창고들이 떠올랐다. 낡은 광고 포스터가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 퇴색한 노란 가로등 아래 먼지가 바람에 날리는 골목.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시선이 닿지 않는 곳. 그가 숨는 곳은 늘 이런 데였다. 사람의 시선이 쉬는 자리, 빛이 닿지 않는 구석. 금요일 밤이 되자 나는 창고로 향했다. 주소를 따라 골목을 돌자 낡은 건물이 나타났다. 쇳내가 코끝에 먼저 스쳤고 젖은 콘크리트 냄새가 그 뒤를 이었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피해 걸으며 건물에 다가갔다. 문틈으로 스며 나오던 메마른 종이 냄새. 낯익은 냄새였다. 오래된 장부의 냄새. 20년 전 그의 사무실에서 맡았던 그 냄새. 문을 밀고 들어가니 쌓여있는 박스들이 보였다. 박스에는 스테이플러 자국이 촘촘했고 모서리는 손때로 달아 있었다. 오래 묵은 서류들의 흔적이었다. 조심스럽게 하나를 열어보았다. 장부와 계약서, 건물 도면 사본, 그리고 현금 봉투 몇 개. 돈은 새 것처럼 매끈했지만 봉투에서 나는 냄새는 탁했다. 인간의 욕망은 종이 냄새랑 섞이면 금방 상한다. 썩은 과일처럼. 나는 필요한 페이지만 골라서 접어 가방에 넣었다. 증거는 과하면 잡음이 된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분명한 소리가 된다. 법정에서 울리는 소리. 돌아오는 길, 차 창문을 반쯤 내리고 밤 공기를 들이켰다. 금속과 먼지의 맛이 혀끝에 남았다. 씁쓸하고 차가운 맛. 복수의 맛은 늘 뜨겁지 않다. 오히려 싸늘하다. 그리고 오래간다. 입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는다. 다음 날 오전 내부 소식이 들려왔다. 결제가 예상대로 지연되었다고 했다. 보고서가 한번 반려되면 그 다음부터는 서명이 무거워진다. 담당자들이 2번, 3번 확인하게 되고 절차가 느려진다. 거래처가 보증을 미루기 시작했다. 작은 의심이 커다란 망설임으로 변했다. 결제 라인이 흔들렸다. 돈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다. 주가는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내려앉았다. 0.8% 하락. 작은 숫자였지만 의미는 컸다. 신문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아직은 기사감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첫 금이 간 순간이라는 것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의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오후에 배달된 우편 봉투를 뜯었다. 주주명단. 두꺼운 서류 뭉치 속에서 내 이름을 찾았다. 한서진. 지분 3.2%. 그 줄 하나가 또렷이 박혀 있었다. 그 줄 하나로 그는 이제 나를 모른 척할 수 없게 되었다. 법이 인정한 관계. 장부가 증명한 존재. 법과 장부와 절차가 내 편이 되는 순간 복수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니다. 구조가 된다. 시스템이 된다. 해가 기울 무렵 서랍에서 열쇠를 꺼내 다시 손에 올렸다. 차가운 감촉이 손등의 혈관을 따라 올라왔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그 쇳덩이는 한때 그의 상징이었다. 그가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 하지만 이제는 내 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추였다.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균형이 바뀌었다. 밤이 되었지만 그에게서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침묵. 이상한 침묵이었다. 침묵은 보통 2가지를 말한다. 몰라서 가만히 있거나 알아도 말을 못하거나. 이번엔 아마 둘 다일 것이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지만 정확히 뭔지 모르는 상태. 가장 불안한 상태. 금이 간 제국은 밖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안에서부터 조용히 무너진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노트를 펼쳐 한 줄을 또박또박 적었다. 접속, 교란, 회수 1단계 완료.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에 길게 남았다. 그 작은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얼음은 급히 얼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두께가 생기면 그때 위를 걷는다. 무게를 실어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지면 그때 움직인다. 복수는 달리기가 아니다. 인내의 마라톤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20년을 기다렸다. 몇 주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어딘가에서 그는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밤이 짙어질수록 서울의 불빛은 더욱 차가워진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발소리는 멀게만 들렸다. 마치 유리병 너머의 소리처럼, 나와는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나는 오래된 빌딩 앞에서 차 문을 닫고 잠시 서 있었다.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봤다. 7층. 그의 사무실이 있는 층.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직 그는 일하고 있었다. 아니면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 불빛을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밀려왔다. 그 불빛은 오래전 우리 집 부엌의 불빛과 닮아 있었다. 늦은 밤까지 켜져 있던 형광등, 식탁 위에 식은 찬밥, 커피 얼룩이 남은 잔, 그 뒤로 문득 사라지던 그 사람의 그림자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다. 복수의 길을 걷는 동안 수없이 이 장면을 상상했다. 그를 다시 만나는 순간, 그의 얼굴을 다시 보는 순간,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손이 떨릴지, 목소리가 흔들릴지, 밤마다 리허설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이상하게도 심장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두려움도 없었다. 격한 분노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계산을 끝내려는 회계인의 마음뿐이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것 같은 차분함.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으며 그의 사무실 문 앞에 섰다.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노크를 했다. 3번. 문이 열렸다. 구두 소리가 다가왔다. 천천히, 그리고 짧은 망설임을 끼고 다가오는 발소리. 그의 발소리는 예전 그대로였다.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 그 사람이 내 앞에 멈춰 섰다.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낯설 만큼 늙어 있었다. 주름이 깊게 파였고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졌고 턱선은 흐려져 있었다. 시간이 새긴 흔적들. 그러나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날카롭고 여전히 계산적이고 여전히 욕망으로 가득했다. 욕망의 색깔은 세월을 견딘다. 주름은 늘어도 욕망은 늙지 않는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살기 위해서였어. 한마디였다. 변명도 사과도 아닌 그냥 설명처럼 던진 한마디. 살기 위해서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다. 소리 없는 웃음.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차가운 웃음. 살기 위해서라. 그 말은 변명일 수도 고백일 수도 혹은 오랫동안 연습한 대사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수천 번 되뇌었을 문장일지도 몰랐다. 그는 언제나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던 사람이었다. 이익과 생존.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다. 유일한 신앙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이제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야.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말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목소리가 전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다. 도원개발, 해진, S&H.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묘한 평정이 찾아왔다. 이제는 무섭지도 않았다.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장부를 정리하듯 남은 감정의 숫자들을 맞춰가고 싶었다. 대차대조표의 균형을 맞추듯이. 그의 시선이 내 손으로 향했다. 금속 열쇠. 20년 전 그가 남기고 간 그 열쇠가 내 손끝에서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목 근육이 긴장으로 팽팽해졌다.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열쇠를 그의 책상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다.
딸그랑. 금속이 나무를 때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르는 순간 공기가 확 달라졌다.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주도권이 바뀌었다.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시선이 자꾸 내 어깨 너머로, 창문 쪽으로, 바닥으로 흘렀다. 너한테 그럴 생각은 없었어. 목소리가 작았다. 떨리고 있었다.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그 문장은 어쩐지 낯익었다. 과거에도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삶을 흔들어 놓고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고.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입술만 움직이는 차가운 웃음.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끝이다. 이제 너는 내 계산서 속에 있다. 내 장부 안에 있다.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주 작은 떨림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의 냄새가 났다. 사람이 가진 모든 거짓 중에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건 자신감이다. 그리고 그의 자신감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앞으로 천천히 밀었다. 이건 도어홀딩스의 최근 회계 자료야. 내가 직접 정리했어. 봉투가 책상을 미끄러져 그의 손 앞에 멈췄다. 이제부터는 나의 서명 없이는 아무 계약도 진행되지 않아. 단 하나도. 그가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나를 바라봤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 그제야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의 제국이 이미 내 이름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제 내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입에서 짧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군가 배를 맞은 것 같은 소리. 넌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어? 그날부터.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가 잠시 숨을 완전히 멈췄다. 그날, 어떤 날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20년 전 봄날, 그가 떠난 날, 모든 것이 무너진 날,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가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는 순간 복수는 감정이 된다. 감정은 약점이다. 나는 숫자처럼 냉정하게, 공식처럼 정확하게, 회계장부처럼 담담하게 걸어 나왔다. 문을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밤 공기가 내 뺨을 세게 스쳤다.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손끝도 조금 떨렸다. 그건 분노의 잔재도 아니었다. 후회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끝의 감각이었다. 20년 동안 짊어진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의 감각. 마침표를 찍는 순간의 떨림. 길 건너편 유리창에 내 모습이 비쳤다. 20해 전 빚에 쫓기고 손가락질 받으며 고개 숙이던 젊은 여자의 얼굴은 없었다. 대신 오래된 전표처럼 단단한 얼굴 하나가 있었다. 주름지고 늙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이 내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너의 턴이라고. 내가 살아갈 차례라고.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신호등이 바뀌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달렸다. 발끝 아래서 도시의 불빛이 조각처럼 부서져 흩어졌다. 밤은 더욱 깊어갔고 그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소리 없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나는 걸어갔다. 앞만 보고, 뒤돌아보지 않고. 복수는 끝났다. 이제 삶이 시작될 차례였다. 아침이 유난히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불안할 정도로.
신문을 펼치기도 전에 공기가 먼저 이상했다. 무언가 달라진 느낌. 습한 바람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창문 유리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날씨가 무너질 때의 기운과 사람의 세계가 무너질 때의 기운은 묘하게 닮아 있다. 겉은 멀쩡해 보인다. 하늘도 건물도 사람들도. 하지만 안에서부터 소리가 난다. 삐걱거리는 소리, 금이 가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는 오직 한 사람만 알아챈다. 귀 기울이고 있던 사람만. 휴대전화가 울렸다. 정소희였다. 짧은 메시지 하나. 그분 오늘 회의 안 오셨어요. 그 한 문장으로 충분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의 제국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균열이 시작됐다는 증거였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흐렸고 빌딩들은 회색 구름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손에 든 신문 일면에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도어홀딩스 본사 건물의 로고와 함께 내부감사 지연, 회계보고서, 오류 발견. 작은 기사였다. 아주 작았다. 하단 구석에 박스 기사로 실린 짧은 보도. 하지만 이런 기사는 언제나 시작이 된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듯이. 불은 불씨보다 연기로 먼저 드러나는 법이니까. 신문을 천천히 접고 노트를 펼쳤다. 오래된 노트. 지난 몇 달간 기록해온 그 노트. 장부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해진개발. 선 하나 그어 지웠다. 성민 컨설팅. 선 하나 더. 도어홀딩스. 마지막 선. 그 이름들은 내게 기업이 아니었다. 죄의 증거였다. 배신의 흔적이었다. 20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무게였다. 지워지는 이름마다 내 손끝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숨이 편해졌다. 마치 오래된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처럼. 며칠 동안 그는 내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메일도 없었다. 완전한 침묵이었다. 그러나 뉴스는 계속됐다.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이 흘러나왔다. 도어홀딩스의 주요 거래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했다. 금융권에서 대출 조건을 재검토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협력사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점점 희미해졌다. 존재감이 흐려졌다. 마치 서서히 지워지는 것처럼. 복수는 생각보다 소리가 작았다. 폭발하지 않았다. 불타지 않았다. 비명도 충격도 없었다. 그저 스며들었다.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흔들렸다. 기초부터 균열이 가고 기둥이 약해지고 벽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흔들림은 결국 위로 올라가 지붕을 무너뜨린다. 소리 없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는 며칠 동안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뉴스를 확인했다. 밤마다 정소희와 통화를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안정되어 갔다. 처음엔 떨렸다. 불안해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안도가 자리 잡았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밤이 되자 창문에 내 얼굴이 비쳤다. 어둠 속 유리창에 반사된 얼굴. 눈 밑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다. 머리카락 사이 하얀 실도 더 늘어난 것 같았다. 복수는 젊음을 갉아먹는 일이다. 에너지를, 시간을, 미소를, 여유를 앗아간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이건 감정이 아니었다. 정리였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만의 장부를 정리하는 일, 틀린 숫자를 바로잡는 일, 잘못된 계산을 수정하는 일, 그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결정적인 뉴스가 나왔다. 도어홀딩스의 임시주 주총회 소식이 속보로 흘러나왔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박성민 고문이 정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그의 짧은 성명이 떴다. 개인적 사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게 전부였다. 죄도 후회도 감정도 없는 문장. 여전히 그는 계산 속에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감정 대신 문장을 고르는 사람이었다. 최소한의 말로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려는 사람.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창문을 열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바람은 맑았다. 이상하게 상쾌했다. 냄새가 달라졌다. 도시의 공기에서 오래 묵은 먼지 냄새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곰팡이 냄새, 썩은 냄새, 거짓의 냄새. 그의 이름이 내 세상에서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거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금고 열쇠를 꺼냈다. 20년 동안 간직해온 그 쇳덩이.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이상하게도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냥 금속이었다. 그건 이제 과거의 온기를 완전히 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열지 않아도 됐다. 열쇠는 목적을 다하면 더 이상 도구가 아니다. 그저 흔적이 된다. 기억의 파편이 된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다. 그 안에 그가 써둔 다이어리 한 권이 있었다. 창고에서 발견했던 그 다이어리. 표지는 손때로 달았고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다.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이 여자를 다시 만나면 말 한마디만이라도 미안하다고 하고 싶다.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이어리를 덮었다. 눈이 따갑게 뜨거워졌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은 그가 할 수도, 내가 들을 수도 없는 말이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멀리 왔다. 우리 사이의 시간은 이미 계산이 끝난 숫자였다. 정리된 장부였다. 더 이상 덧셈도 뺄셈도 수정도 없었다. 그냥 끝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꺼졌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그의 사무실이었을 것이다. 그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의 새로운 가족이 있는 곳이었을 것이다. 그의 제국도 그가 만든 이름들도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다. 무너지는 건 언제나 안에서부터였다. 폭탄이 터져서가 아니다. 기초가 약해져서, 기둥이 부러져서, 균열이 번져서,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이. 그리고 나는 그 안을 끝까지 지켜봤다. 냉정하게, 그리고 조용히. 감정 없이, 숫자를 세듯이. 복수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아침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맑고 투명했는데 이상하게 숨이 짧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 아니, 확신에 가까운 예감. 커피를 내리며 습관처럼 라디오를 켰다. 평소처럼 날씨, 교통 상황, 지역 소식이 흘러나왔다. 그때였다. 긴급 속보입니다. 도어홀딩스 전 고문 박성민 씨가 20년 전 횡령 사건의 중심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쏟지는 않았다. 20년을 기다린 사람은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다. 기다렸던 말이었다.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상상했던 그 문장. 밤마다 되뇌었던 그 순간. 하지만 막상 들으니 이상하게 조용했다. 내 안에 울음도 없었다. 기쁨도 환호도 없었다. 그저 긴 회개가 마무리된 순간처럼 복잡하게 얽힌 장부의 숫자가 마침내 0으로 맞춰진 기분이었다. 대차대조표의 균형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의 고요함. 라디오에서 기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박성민이라는 가명으로 수십 년간 활동하며 수십억 원의 자산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상세한 회계 서류와 거래 내역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제보자. 그 이름이 나라는 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한 명뿐일 것이다. 정소희. 그녀는 내가 준비한 서류를 그대로 전달했다. 나는 한마디도 시키지 않았다. 부탁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방향을 알고 있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복수는 결국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옆에서 같은 정의를 바라봐줘야 완성된다. 누군가가 같은 방향을 가리켜줘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가 그 역할을 해주었다. 라디오를 껐다. 거실에 조용히 앉았다. 심장이 뛰지 않았다. 아니, 뛰고는 있었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이건 승리의 기분이 아니었다. 정리된 기분이었다. 끝난 기분이었다. 더 이상 쫓을 것도 밝혀낼 것도 증명할 것도 없었다. 진실이 스스로 세상에 드러난 순간 나는 자유로워졌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오후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그가 머물고 있다는 병원이었다. 뉴스가 터지고 난 직후 그는 회사 회의실에서 쓰러졌다고 했다. 심장 발작이라고 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정말 가야 할까? 왜 가는 걸까? 확인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마지막을 보고 싶은 걸까? 결국 차에서 내렸다. 병실 문 앞에 섰다. 손끝이 차가웠다. 하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떨리지 않았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놀랍도록 작아져 있었다. 20년 전 기억 속 그의 얼굴보다 훨씬 작고 초라하고 약해 보였다. 산소호흡기에 가느다란 관이 콧등 위로 얹혀 있었고 모니터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20년 동안 도망치며 살았던 사람의 얼굴. 그 얼굴엔 살아남은 흔적보다 무너진 세월이 더 짙게 묻어 있었다. 주름, 검버섯, 움푹 들어간 눈. 그는 이미 패배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이 천천히 내 쪽으로 움직였다. 나를 알아봤다. 즉시 입술이 떨리더니 미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진. 내 이름이었다. 20년 만에 듣는 그의 입에서 나온 내 이름. 그 한마디에 오래된 시간이 흔들렸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먼지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 묻혀있던 감정들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는 말을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공기 속에 부서졌다. 기침이 나왔다. 숨이 가빠졌다. 미안하다는 말. 그걸 하려고. 언젠가 너를 만나면 꼭 하려고 했던 거야. 나는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내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그림자가 그의 손등 위로 드리워졌다. 그 손. 한때 내 머리를 쓰다듬던 손이었다. 한때 내게 결혼 반지를 끼워주던 손이었다. 그리고 한때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손이기도 했다. 그는 가쁜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다. 살기 위해서였어. 그땐 그게 전부였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그래.
이건 나도 살기 위해서 한 일이야. 20년 동안 나도 살아남으려고 한 거야. 그의 눈이 잠시 커졌다. 그 안에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두려움, 후회, 그리고 이상한 안도. 이제 끝났다는 안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그 눈빛이 마지막이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심장 모니터의 삐삐 소리가 길게 이어지더니 점점 느려지다가 이내 단조로운 긴 소리로 바뀌었다. 고요가 방 안을 채웠다.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을 잡지는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지켜봤다. 한 사람의 끝을, 한 시대의 끝을.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왔다. 의사가 왔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병실의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개어 있었다. 그의 세상은 끝났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조금 서늘했다. 씁쓸했다. 승리한 것 같지 않았다. 그냥 살아남은 것 뿐이었다. 병원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걷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다시 미안해질 것 같았다. 흔들릴 것 같았다. 복수는 정의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 끝에는 늘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때로 너무 슬펐다. 집으로 돌아왔다. 불을 켰다. 거실 탁자 위에 금고 열쇠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20년을 함께한 그 쇳덩이, 그 금속 덩어리를 손에 쥐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고 강 쪽을 향해 힘껏 던졌다. 열쇠는 짧은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 어둠 속 강물로 사라졌다. 첨벙, 작은 소리가 들렸다. 찰나의 금속음. 그리고 파문이 일었다가 천천히 잦아들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비워졌다. 손끝이 가벼워졌다. 어깨가 가벼워졌다. 오래된 무게가 사라진 자리에는 조용한 허전함만 남았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흔들렸다. 마치 시간의 장관 같았다. 지나간 것들의 흔적 같았다. 진실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린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을 본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건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20년 동안 복수를 준비하며 나 역시 무너졌고 다시 일어섰고 변했다. 이제 나는 20년 전의 한서진이 아니었다. 더 강해졌을까? 아니면 더 차가워졌을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나는 자유로웠다. 밤새도록 창문을 열어두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 구석구석을 돌고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가 따가운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다. 비가 내릴 듯 말 듯 구름은 낮고 두터웠다. 세상은 겉보기엔 변한 게 없었지만 그 속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가 공기의 결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주방으로 가 커피를 천천히 내렸다. 커피의 진한 향이 은근히 퍼져나갔다. 언젠가 그가 그토록 좋아하던 향이었는데 이젠 단지 익숙한 냄새일 뿐이었다. 선명한 기억이 아닌 무감각한 습관으로만 남은 냄새. 그게 오히려 편했다. 신문을 펼치니 그의 이름이 구석에 작게 실려 있었다. 도어홀딩스 전 고문, 지난밤 조용히 사망. 놀라울 정도로 짧은 기사였다. 누구도 긴 글로 그를 변명하거나 미화하지 않았다.
사진 한 장조차 없이 그저 하나의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듯 덤덤하게 쓰여 있었다. 한 시대가 끝났다는 거창한 문장도, 애도의 감성적인 문장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사실만 남았다. 나는 신문을 천천히 접었다. 손끝이 전혀 떨리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묵직하게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했다. 그 텅 빈 자리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바람. 그저 살아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공기였다. 욕실 거울 앞에 섰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 비쳤다. 주름은 전보다 깊어졌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워져 있었다. 오랫동안 감정 대신 차가운 숫자만 들여다보던 눈이 이제야 세상을 다시 제대로 보고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 작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다. 병원에서 가져온 그의 마지막 소지품이었다. 낡은 손목시계, 오래된 펜, 그리고 은빛 반지 하나. 결혼 반지였다. 작게 흠이 나 있었지만 그 흠이 오히려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반지를 조용히 손에 쥐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시간이 잠시 정지한 듯했다. 사람은 결국 손끝의 감각으로 기억한다. 나는 반지를 창가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흐릿한 햇빛이 비스듬히 비쳤다. 반지 위에서 빛이 굴절되며 잠시 눈이 부셨다. 그 짧은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평생 미움으로만 기억하던 사람에게 이토록 평온하고 고요한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거리는 어제와 똑같이 분주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바쁘게 걸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의도적으로 느리게 걸었다. 복수가 완전히 끝나도 세상은 절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제야 나는 진짜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다. 강가에 도착했다. 어제 물속으로 던진 열쇠의 자리를 조용히 바라봤다. 물은 놀랄 만큼 잔잔했고 햇빛이 수면에 흐릿하게 비쳤다. 그 깊은 아래에서 작은 반짝임이 어렴풋이 보였다. 마치 열쇠가 아직도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찾으려 하지 않았다. 복수의 마지막 증거를 되찾을 이유도 이미 지나간 잃어버린 시간에 계속 머물 이유도 없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내 들었다. 손안에서 그 작은 무게를 또렷이 느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물 위로 던졌다. 돌이 수면을 튕기며 만든 동그라미가 서너 번 천천히 퍼져나갔다. 그 마지막 파문이 완전히 멈추는 걸 끝까지 지켜보다가 나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끝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큰 소리 없이 찾아와서 조용히 흩어져 사라진다. 집으로 돌아오는 긴 길, 하늘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무거운 잿빛 구름 사이로 얇은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나는 그 빛을 한참 동안 보며 깊이 생각했다. 진짜 정의는 이긴 자의 거창한 이름으로 역사에 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뎌낸 자의 주름진 얼굴로 조용히 남는 거라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실내 공기가 전과 다르게 새로웠다. 그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한번 떠올렸다가 천천히 입 밖으로 내려놓았다. 이제 그 무거운 이름은 나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한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깊숙이 들였다. 흰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 시원한 바람 속에서 묘하게 익숙한 냄새가 희미하게 스쳤다. 어쩌면 그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온기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엔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길고 긴 잿빛 아침은 천천히 흘러갔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 그리고 비로소 가슴 깊이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다.